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지난번에 우리 폴 클로델의 1906년 희곡 정오의 분할을 시작하면서 클로델의 어떤 영감의 한 중요한 근원이었던 랭보의 산문시집을 해서 랭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클로델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8세 성령 체험 이후에 폴 클로델은 1900년에 사제의 길을 택하기로 결심하는데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어떤 이유에선가 그를 속세로 돌려보내서요. 그는 1936년 은퇴할 때까지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런 중에도 그의 신앙은 깊어져 가고요. 그는 자신의 신앙을 시로 표현하죠. 1907년 대표 시집 다섯 대송가를 펴내는데 그중 한 구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영혼의 섭리가 만들어낸 것. 따라서 그것은 영혼의 표현. 영혼은 항상 현존하며 모든 사물은 그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도다. 그것은 뜻이 없는 책이 아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낱낱이 적혀 있는 책과 같으니 아주 미소한 것들도 그 음절 하나 모자라는 것이 없도다. 예, 이처럼 신앙이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서원했던 그에게 불륜과 그로 인한 사생아의 태어남은 엄청난 시련이었겠죠. 기도와 묵상 끝에 그가 다다른 결론은 저작거리의 욕망이 인간을 더 높은 차원의 사랑, 즉 신에 대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여자와 세 사람의 남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남녀 상렬지사인 정오의 분할은 상당히 세련되고 우아한 시적 언어로 포장된 종잡을 수 없는 막장극이지만 그 주제에는 어긋난 길을 선택한 인간의 행위가 자유지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신이 마련해 놓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목 빠르따 주드 미디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미디는 오전과 오후가 나누어지는 중간 지점이지요.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에 걸쳐 있는 지점입니다. 어긋난 길과 구원의 길에 모두 걸쳐 있는 지점이 바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든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주제는 작가 클로델의 초지일관, 평생에 걸친 주제입니다. 같은 내용을 좀 더 큰 스케일과 좀 덜 막장적인 이야기 설정으로 풀어간 비단 실내화는 클로델이 1929년에 발표한 희곡입니다. 1918년에서 1925년에 걸쳐 작업한 이 작품에는 친절하게도 바닥을 칠 때 구원이 있다. Le pire n'est pas toujours sûr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비단 실내화의 첫머리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당신에게 가는 길이 밝은 길이 아니라면 어두운 길이라도, 직접적인 길이 아니라면 간접적인 길이라도, 단순한 길이 아니라면 복잡하고 혼잡한 길이라도 당신에게 이르게 하소서. 그가 악을 원한다면 손으로밖에 통할 수 없는 그런 악을, 만일 그가 무질서를 원한다면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장벽을 뒤흔드는 그런 무질서를 원하게 하소서. 그가 천사의 얼굴을 이 생에서 한 번 봄으로써 상처받은 인간이 되게 해 주소서. 그러니까 신은 직선으로 쓰기 위해 구부러진 선을 이용하신다는 건데 자틱 공연에만 11시간이 걸리는 이 작품이 지루한 교화극이 될 위험성도 있죠. 그리고 이런 위험성은
클로델의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감당해야 할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클로델 자신은 자신의 작품들이 상징성이 강한 종교적이기는 하면서도 사실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틀에 박힌 교화극은 아니라는 자신감이 작가로서 있는 거죠. 오히려 그에게 문제는 작품이 연기자들의 역량을 넘어서는 가르침이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작품이 무대화할 때 넘어서야 할 큰 문제이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내 생각에 독자나 관객들에게 클로델의 작품들이 던지는 도전은 상징성을 가리우는 사실주의적 측면에서 연기자들이 부딪히는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을 거라는 그런 점입니다. 1922년 클로델의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구원을 위한 위대한 드라마의 모방이나 참여가 아닌 것이 없다. 우리가 문을 열 때, 남포에 불을 켤 때,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줄 때, 혹은 누구에게 안갚음을 할 때, 특히 여자와 맺는 신비로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사실 이 마지막 여자와 맺는 신비로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위에는 방점을 찍어도 될 듯 싶은데요. 이 문장에서 사실주의적 성격의 딜레마가 혹시 느껴지나요? 예. 구원의 길 한켠 모퉁이에서 마주치는 저작거리에 그 무수한 사연들에 내포된 회피하기 어려운 너무나 인간적인 숙명 같은 그런 성격의 것. 클로델이 부딪혔던,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외교관으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혀야 할 그런 숙명 같은 성격의 것. 클로델이 1892년에 시작해서 1912년에 일단 완성했다가 1948년에야 대폭 수정해서 발표한 마리아에게 고함을 보면, 여기서 고함이라는 건 수태고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고하죠. 성녀 역할의 비올렌느와 악녀 역할의 마라라는 자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작거리의 소랑스런 욕망과 세속적 가치에 짙게 물들어 있는 마라라는 여인은 작품이 신의 섭리로 마무리될 때까지도 여전히 저작거리의 마라입니다. 이것이 클로델이 사실주의적 성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작거리의 소란스러운 욕망과 세속적 가치와 초월적 신앙의 이 차원 사이에서 클로델이 던지는 시선의 흔들림은 현재의 진행형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흔들림이 그의 작품을 경직된 종교극의 범주를 벗어나 모더니즘의 의미 있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단지 그의 작가로서 언어적 재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이 점에서 랭보와 클로델의 접점이 만들어집니다. 비단 실내화에서 주인공이자 폴 클로델의 화신인 로드리그를 사랑하게 된 유부녀 프로에즈는 신고 있던 비단 실내화 한 짝을 성모상에게 바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저를 맡깁니다. 성모님, 저의 신발 한 짝을 드립니다. 당신 손에 저의 불쌍한 작은 발을 간직해 두십시오. 조금 후에는 당신을 보지 않고 당신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악으로 내다르려 할 때 절음발이로 가게 하소서. 당신이 막아놓은 방벽을 넘으려 할 때 꺾인 날개로 넘게 하소서. 예,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인 나에게는 전 우주를 지배하며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치지향의 정신으로서 얻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띄우면서 가는 폴 클로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뛰어난 언어적 재능과 시적 상상력을 보유한 클로델이 그렇지만 평생 한쪽 발을 쩔뚝거리며 가는 뒷모습도 떠오릅니다. 네. 희곡계 지금에서 토해내는 이 문장은 어, 폴 클로델의 아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문장이기도 한 것으로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져요. 현실 정치 한복판이었던 외교관으로서 삶이든 비운의 조각가 까미우 클로델의 별반 배려심 없던 동생으로서 삶이든 아니면 한 여인과의 관계와 부정적인 관계와 불륜의 관계와 그로 인한 한 생명의 탄생. 물론 클로델은 삶에서 여인과 그 딸에게 예, 여러 뭐 경제적인 배려를 포함해서 여러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속절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런 볼 클로델의 뒷모습이 어쩌면 그의 작품에 내포된 생명력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나의 생각으로 1906년 볼 클로델 정오의 분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1907년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